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대한민국 경제를 살펴보자면 가계는 물론 기업과 정부 부채까지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우리 경제의 중대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3일 국제통화기금의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81.7%였습니다. 2017년 238.9%에서 5년 만에 42.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IMF가 민간 부채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국 중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매매 가격이 직전보다 상승한 거래의 비중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번 분석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매매로 집을 파신 분들은 차익을 남긴 분들이 절반 가까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집값 상승은 가계부채 급증의 주 원인입니다. 즉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것은 가계부채의 증가였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 5년간 증가폭이 두 자릿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한양대 최성진 교수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금리 상승과 부동산 거품 붕괴 간의 상관관계를 언급한 내용을 주목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04년에 금리를 올린 후 2006년에 부동산 버블이 터졌고 역사적으로 볼 때 금리 상승 후 2에서 4년 뒤 부동산 폭락기가 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터지고 유지가 되고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현재 정부에서 금리 인상을 3.5%에서 억제하고 있고 계속해서 대출을 부동산 시장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내년 총선까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정부도 전 정부에서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도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상태가 아닌 중금리 시점이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이 역대 최대치인 이유는 역시 부채 규모가 GDP 대비 280% 넘사벽으로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제목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부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부채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좋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 기업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경제가 잘 돌아갈 때의 일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 하는 유상증자는 공장을 짓는 등 기업의 성장에 투자되며 주가를 올려주지만 빚을 갚기 위해 하는 유상증자는 기업의 주가를 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자 단순히 회사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국내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금액이 한 해 동안 3배나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빚을 갚기 위한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기업들도 빚에 허덕이고 있는 건 가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등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는 대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중소, 중견기업들은 자기 자본 대비 적게는 100%에서 300%까지 빚을 지고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슬슬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신호들도 잡히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점점 늘고 있는데 대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주인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상환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빚잔치로 위태위태한 자산시장, 거품이 곧 붕괴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 상태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의 아파트 매매는 영글 2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을 갖지 못할 것 같은 기분 때문일 텐데 건설사가 사주로 있는 언론사들의 기사들은 여전히 영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급증한 자영업자 빚 107조 원은 또 다른 뇌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차례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 연착륙 지원에 나섰지만 결국 빚 폭탄 돌리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3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634조 9,614억 원으로 집계되어 코로나 이후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 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빚폭탄 돌려막기의 상황인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에서 3년간은 금리가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도 잇따라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앞다투어 물가 상승률을 적기에 2%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강조했습니다. 즉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2% 수준까지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결코 금리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죠.
물가가 미 연준의 요구 수준인 2%대까지 내려오는데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에 화답하기라도 하듯이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4.7%를 돌파해 16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올리지 않고 뻐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3.5%에서 하느니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정치 영향이 크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2일 미국 경제가 맞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라며 금리가 연 7%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바로 유가 때문입니다. 시티은행은 유가 100달러 공포에 대해 그럴 리 없다며 내년 70달러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 바이든 정부는 의도적으로 계속 원유 재고를 줄이고 있고 이는 유가를 낮추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셰일 업체 중 하나인 콘티넨탈 리소스의 더그 롤러 최고 경영자는 미국 정부가 셰일 오일 시추에 추가로 나서지 않는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이런 주장을 한 배경은 바로 미국 바이든 정부에 있습니다. 롤러 CEO는 지난 9월 26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노스다코타의 바켄, 텍사스의 이글포드 등 경쟁 셰일 유전 지역처럼 퍼미안 분지의 원유 생산량도 언젠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퍼미안 분지는 텍사스 남부에 위치한 미국 내 최대 셰일 오일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롤러 CEO는 셰일 오일에 대한 새로운 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배럴당 120에서 150달러 수준의 국제유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추를 장려하는 정책이 없다면 유가에 더 큰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롤러 CEO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높아지고 있음에도 원유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현금 흐름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신중하게 투자하고 있다며 가능한 최대한을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정책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셰일 오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제시해야 업체들이 증산을 위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증산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지난 코로나 시기 셧다운으로 인한 유가 급락과 파산을 맛본 셰일 업계가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없이는 신규 증설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 셰일오일 생산량은 지난 7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셰일오일 생산량이 오는 10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말씀드리려는 부분입니다. 바이든과 민주당 그리고 유럽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친환경 녹색 산업을 강조하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앞장섰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무려 1,320조 원의 돈다발을 뿌려 미국을 친환경 산업의 블랙홀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셰일 오일의 생산량을 늘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까 하다가 다시 유가 급등으로 인해 고개를 쳐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그것이 정말로 친환경인지도 의문이지만 아니 진실은 친환경이 아니지만이 맞겠군요. 아무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의 주범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5%를 넘어 7%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셰일 오일 생산량을 늘리고 친환경 정책을 뒤로 미루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주식 시장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은 모두 서민들이 거품에 투기하게끔 만들고 다시 양털깎기로 서민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거품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이미 거대한 거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걸맞는 자산 가격으로 내려와야 진정될 것이고 그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자산 가격도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그 외 다른 답은 없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도 강남은 계속 상승하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양극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락으로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길 외에는 없는 것이죠.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당선 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고금리를 막을 방법은 물가를 내리는 것이고 물가를 내리는 방법은
저효율 친환경 정책을 중단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그 점을 명확히 짚은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차기 미국 대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내년까지 계속 고금리와 경제 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세계 경제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